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기념일 여행이 끔찍한 악몽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상상해 보셨을까요? 결혼 1주년을 축하하러 떠난 한 커플의 로맨틱한 여행이 어떻게 8개의 쓰레기 봉지로 끝날 수 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부부싸움으로 시작되어 믿을 수 없는 잔혹함으로 마무리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2021년 10월, 결혼한 지 정확히 1년이 된 조셉과 에밀리가 특별한 기념일을 맞아 버몬트주의 한적한 시골로 향했습니다. 직접 개조한 낡은 버스를 타고 가족들과 함께 2박 3일 일정의 캠핑 여행을 계획했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이동식집에 애정을 담아 로밍 로지라는 귀여운 이름까지 지어줬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할 것 같았던 이 여행은 둘째 날 아침부터 이상한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죠. 조셉이 에밀리 없이 홀로 아침 식사 자리에 나타났을 때 가족들은 약간 궁금해했을 뿐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어디 있니? 라는 질문에 그는 담담하게 몸이 좀 안 좋대. 혹은 우리가 좀 다퉜어 라고만 대답했거든요. 부부간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가족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 종일 에밀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저녁이 되어서야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캠핑카로 돌아온 조셉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반복해서 이렇게 했죠. 그게 다야! 넌 죽었어! 그게 다야! 넌 죽었어! 에밀리는 1999년 7월 뉴햄프셔에서 태어난 밝고 활기찬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녀를 낳았지만 딸에게 최고의 삶을 선물해주겠다고 다짐했던 분이셨죠. 에밀리에게는 이복 형제 자매가 5명이나 있었고 그녀는 삶에 대한 열정과 창의성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관심이 많았던 그녀는 처음에는 미용 관련 학교에 진학했다가 나중에는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간호조무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셉은 펜실베이니아 출신으로 전문 문신 아티스트였어요. 2012년에 버몬트로 이주해온 그는 2018년 에밀리가 겨우 19세였을 때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당시 그는 에밀리의 친구 로렌에게 바디 피어싱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로렌이 연습 상대로 에밀리를 데려온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죠. 조셉은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로렌에게 말했어요. 너 친구 정말 특별하다고. 내 인생의 중요한 사람이 될 것 같다고 말이야. 상당히 인상적인 첫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바로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밀리는 당시 다른 남자와 교제 중이었고 조셉은 얼마 지나지 않아 메인주로 이사를 떠났죠. 하지만 2020년에 조셉이 버몬트로 다시 돌아왔을 때 운명처럼 그들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에밀리가 막 남자친구와 헤어진 시점이었고 머리 색깔도 바꾸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던 때였죠. 조셉이 그녀에게 문신 작업을 해주면서 둘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아마도 에밀리는 조셉의 예술적 재능에 매력을 느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의 반항적이고 자유로운 이미지에 끌렸을지도 모릅니다. 조셉은 그녀보다 무려 20살이나 많았지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사실 그들이 만났을 당시 조셉은 친구들의 집 소파를 전전하며 지내고 있었거든요. 버몬트 지역은 임대료가 상당히 비싼 편이라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 에밀리는 여전히 부모님 댁에서 생활하면서도 버몬트에 있는 친구들을 자주 방문하며 사회생활을 즐기고 있었어요. 부모님의 안정적인 지원과 친구들과의 활발한 교류라는 두 가지 장점을 모두 누리고 있었던 셈이죠. 조셉에게는 이런 에밀리의 상황이 매우 매력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곧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사귀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그의 여름이 끝나기 전에 약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빠른 진전에 대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2020년 9월 약혼을 발표했을 때 에밀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그 상황을 짐작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약혼하거나 집을 사거나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을 때는 축하 인사를 하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그게 전부예요. 정말 준비가 되었어? 내가 들려줄 이야기들이 있어. 같은 말은 필요 없어요. 이 글은 명백히 조셉과의 약혼에 대한 주변의 비판적 시선을 의식한 것이었죠. 20세 차이 나는 나이, 겨우 4개월간의 연애 기간을 고려하면
친구들과 가족들이 걱정하는 것이 당연했을 텐데 에밀리는 그런 우려를 무시하고 2020년 10월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생활은 그들이 꿈꿨던 만큼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부는 낡은 버스를 구입해서 캠핑카로 개조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2021년 초에는 임대료 절약을 위해 에밀리 부모님 소유의 땅으로 이사를 했어요. 에밀리가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 같습니다. 새해 전날 밤 에밀리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자정 무렵에 걸려온 그 전화에서 에밀리는 울면서 조셉과 싸웠다고, 그가 자신을 밀쳤다고 말했어요. 에밀리 어머니는 딸의 몸에서 이상한 상처들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가슴 부위에 생긴 깊은 자국에 대해 물어보니 에밀리는 반려견과 놀다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고, 팔 뒤쪽에 남은 손자국처럼 보이는 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에밀리의 어머니는 딸의 안전이 심각하게 걱정됐지만 섣불리 개입했다가 상황이 더 악화될까봐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자신들의 땅에 와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 적어도 조셉의 행동을 어느 정도 감시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운명적인 기념일 여행은 버몬트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볼턴은 인구 1310명의 작은 마을로 주로 스키 리조트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린 마운틴 산기슭에 자리 잡고 있어서 숲과 계곡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자랑하죠. 야외 활동을 좋아하는 커플들에게는 완벽한 휴가지였을 텐데 조셉과 에밀리에게는 전혀 이상적이지 않은 여행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에밀리는 남편과 함께 떠나는 이번 여행을 그리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조셉의 여동생을 만나는 것은 기뻐했지만 캠핑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끌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당시 그들이 겪고 있던 결혼 생활의 문제들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반응이었죠. 행복한 신혼부부와는 거리가 먼 상태에서 떠나는 기념일 여행이었던 셈입니다. 조셉은 에밀리와 결혼하기 전까지 다양한 관계를 맺는 생활 방식을 선호했는데 결혼 후에도 다시 그런 개방적인 관계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경제적 스트레스와 끊임없는 다툼, 서로에 대한 질투까지 더해져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예감은 충분했어요. 하지만 그 문제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조셉의 여동생 니콜과 그녀의 남자친구도 이번 여행에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남자친구의 생일과 조셉 부부의 결혼기념일을 동시에 축하하기 위해 볼턴의 에어비앤비 숙소에 머물 예정이었어요. 10월 15일 금요일에 도착해서 주말 동안 하이킹, 식사, 관광 등을 즐기고 일요일에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계획이었죠. 니콜은 처음에 새로 사귄 올케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금요일 밤에 조셉 부부를 에어비앤비로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늦은 저녁 조셉이 갑자기 취소 문자를 보내왔어요. 아마 뭔가 문제가 있었거나 긴 여행으로 피곤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다음날 다시 만나기로 했으니까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실제로는 그날 밤 조셉과 에밀리 사이에 심각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싸운 이유는 조셉이 결혼 1주년 기념염 여행지로 하필 자신의 여자친구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콘도 단지 근처를 선택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에밀리는 조셉이 더 이상 일부일처제를 지킬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화를 냈어요. 그와 함께 있고 싶지 않다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해요. 토요일 아침, 조셉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평상시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여동생에게 커피 막 끓였어. 가져다 줄게 라는 문자를 보내고 니콜의 에어비앤비에서 샤워까지 했어요.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면서 에밀리의 행방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아직 자고 있어 라고 대답했죠. 그들은 식사를 하고 미모사를 마신 후 조셉의 또 다른 친구가 있는 세인트 엘빈스로 가기로 했습니다. 부부간의 다툼은 어느 가정에나 흔히 있는 일이죠. 조셉이 이 싸움을 묘사하는 방식을 보면 꽤 심각해서 결혼 생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정도였지만 그래도 폭력적이지는 않은 수준인 것 같았어요. 조셉과 에밀리의 부부싸움 자체는 평범한 일이었던 거죠. 평범하지 않았던 것은 에밀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조셉은 하루 종일 감정적으로 거리감을 두고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니콜은 단순히 아내와의 싸움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어서 걱정이 많을 수도 있다고 여겼던 거죠. 그날 저녁 조셉은 캠핑카를 세인트 에빈스에 있는 친구 집 근처로 옮겼습니다. 그 집에서 열린 파티에는 비번 중인 경찰관도 참석했어요. 조셉의 태도에서 특별히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불 옆에 앉아서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했고 자신의 직업이 문신 아티스트라는 것도 밝혔어요. 상대가 법 집행기관 소속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게 정상적이었거든요. 다만 한 가지 이상했던 점은 4시간 동안의 대화에서 에밀리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에 헤어질 때가 되어서야 에밀리가 그런 걸 좋아하네? 라는 말을 했을 정도였어요. 자정 무렵 캠프파이어가 끝나고 조셉이 캠핑카로 돌아간 후 그는 에밀리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에밀리의 시신이 그로부터 몇 걸음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이 정도면 충분했어? 얼른 집에 가자. 나는 뉴햄프셔로 돌아가야 해. 너도 돌아갈 거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일요일에 그들은 버몬트를 떠나 헤어졌어요. 조셉은 뉴햄프셔에 있는 에밀리 부모님 소유지로 돌아갔는데 캠핑카는 세인트 에빈스 친구 집에 그대로 두고 왔죠. 집에 도착한 조셉은 에밀리 어머니에게 니코에게 했던 것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요일에 에밀리와 주차장에서 말다툼을 했는데 몸싸움까지 벌어졌다고 말했어요. 조셉의 말에 따르면 에밀리가 떠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더니 에밀리가 그의 사타구니를 발로 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편의점에 가려고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돌아와 보니 에밀리가 뉴햄프셔로 돌아가는 우버를 타고 가겠다고 해서 캠핑카에서 내려 버몬트주 2번 국도를 따라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에밀리의 부모님은 이 설명을 완전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조셉에게 에밀리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물어봤지만 그의 대답은 계속 바뀌고 있었거든요. 조셉이 도착했을 때 몸을 떨고 있는 모습도 이상했고요. 처음에는 추워서 그런다고 생각했지만 버몬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캠핑카 위치에 대한 답변이 계속 달라졌습니다. 조셉은 집에서 샤워를 하고 저녁을 먹으면서도 경찰에 신고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에밀리의 부모님이 직접 버몬트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경찰은 에밀리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조셉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연락처로 그에게 전화를 걸었죠. 주 경찰 코디입니다. 방금 장인어른과 통화했는데 에밀리가 어디 있는지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전화에서 조셉은 아마 우버를 타겠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려달라고 해서 내려줬죠. 이미 우버를 불렀다고 했어요. 찾을 수 없었고 연락도 안 되고 있어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그냥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조셉이 그녀에게 무언가를 했고 이제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조셉은 친구 스펜서의 집에 나타나서 세인트 에비스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캠핑카를 가지러 가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세인트 에빈스에 도착했을 때 캠핑카는 이미 경찰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조셉은 경찰이 무엇을 발견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경찰차들을 보자마자 공황 상태에 빠져서 스펜서에게 차를 몰고 가라고 재촉했죠. 무슨 일이야, 친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해야 해? 라고 물었더니 조셉이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어 할머니를 뵙고 싶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계속 추궁하자 에밀리가 캠핑카로 돌아왔어 라고 했고 에밀리가 살아있어? 라고 물으니 아니야 라고 대답했어요. 에밀리를 다치게 했어? 라는 질문에는 그래 라고 인정했죠. 바로 그 순간 스펜서는 누구나 두려워할 만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살인범과 함께 차에 타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목숨의 위험을 느낀 그는 즉시 조셉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 이름은 스펜서입니다. 조셉이라는 남자가 정말 나쁜 짓을 했다고 말했어요. 무슨 짓을 했냐고 물으니 아내가 상자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캠핑카를 수색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쓰레기 봉지 8개에서 시신이 발견되었고 침대배 베개 밑에서는 글록 권총과 탄약이 나왔어요. 근처 바구니에는 소음기가 보관되어 있었고 부엌의 정육용 도마에서는 피 묻은 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매트리스와 그 아래 나무 판자에도 피가 묻어 있었는데 누군가가 얼룩을 감추려고 뒤집어놨던 흔적이 있었어요.
캠핑카 샤워실에서도 표백제와 다른 청소용품들과 함께 비슷한 피 얼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개조된 버스에서 살인이 일어났고 범인이 현장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끔찍한 증거들이었어요. 사건이 발생하고 14시간 후인 10월 19일 오후 2시, 경찰관이 주유소에서 점심을 사러 간 조셉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냉장고에서 음료를 꺼내고 있었는데 경찰관과 눈이 마주쳤을 때 즉시 신원이 확인되었어요. 그날 아침 내내 소셜미디어를 뒤져가며 조셉과 에밀리의 사진을 수십 장이나 본 경찰관이었거든요. 조셉이라고 불렀지만 반응이 없어서 주 경찰입니다. 잠깐 멈춰서 얘기 좀 해야겠어요 라고 했더니 그제야 멈춰 섰어요. 조셉은 에너지 드링크를 길게, 거의 과장되게 마시면서 헤드라이트에 비친 사슴 같은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마치 싸울지 도망갈지 얼어붙을지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조셉 맞죠? 괜찮아요? 라는 질문에 그는 음료수를 내려놓고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아니, 괜찮지 않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에밀리를 찾고 있어요. 에밀리가 어디 있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가족들이 그녀를 몹시 걱정하고 있어요 라는 말에 조셉은 간단히 가자고 대답했어요. 그를 구금한 경찰은 즉시 신문을 위해 조셉을 앉혔습니다. 그는 상당히 협조적인 것처럼 보였어요. 이것이 단순한 충동적 범행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14시간 동안 도피하면서 잡히면 무슨 말을 할지 계획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실수를 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버렸어요. 그는 아무런 변명 없이 자신이 저지른 일을 인정했습니다. 차를 주차 기어에 넣자마자 아내가 완전히 미쳐 날뛰기 시작했고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조셉은 아내의 배신감 때문에 로맨틱한 주말이 끔찍하게 잘못되었다고 묘사했어요. 총을 집어들었을 때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마치 정말 따뜻한 기억처럼, 그리고 걱정스러운 기억처럼 잘 모르겠어요. 제 안에 무언가가 이제 그만하자고 말했어요. 충분했다고 말이에요. 그의 말처럼 내면의 무언가가 이제 그만하면 된다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에밀리에게서 벗어나 여동생의 에어비앤비로 가거나 캠핑카 밖으로 나가는 대신 그는 계획적으로 행동했어요. 소파에서 일어나 옷장으로 가서 소음기가 달린 글록 권총을 집어들었습니다. 침대로 걸어가니 에밀리의 머리가 베개에 기대어 있었어요. 그는 소파에서 쿠션을 집어들고 침대로 올라가서 쿠션을 에밀리의 얼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왼쪽 머리 부분에 2발의 총을 쏘아 그녀를 살해했어요. 2발의 총알은 모두 오른쪽 두개골을 관통해서 머리가 놓여있던 베개 안에서 정지했습니다.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들을 보면 에밀리가 조셉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사실 그녀가 총을 가지고 있었다는 조셉의 주장은 2 권총 모두 그의 소유품이라는 사실과 완전히 모순돼요. 에밀리는 총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또한 그가 에밀리를 쏜 후 시신이 쓰러졌다는 주장도 물리적, 법의학적 증거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증거에 따르면 에밀리는 살해당할 때 머리가 무언가에 기대어 있는 상태였어요. 에밀리를 죽인 직후 조셉은 911이나 경찰,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던 여동생에게 전화하는 대신 에밀리의 휴대전화를 꺼버렸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그녀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이래요. 휴대전화를 끈 후 193cm 90kg인 자신의 체구를 이용해 157cm 54kg인 에밀리의 시신을 샤워실로 옮겼어요. 그는 피 묻은 베개를 봉지에 담았고 빨간 쿠션도 봉지에 담았어요. 피 묻은 베개닛과 시트도 모두 봉지에 담았습니다. 에밀리의 신발, 안경, 지갑, 휴대전화도 비닐봉지에 담았지만 신분증은 따로 조심스럽게 보관했어요. 침대에는 새 침대보와 새 담요, 새 베개를 깔고 아내를 죽인 바로 그 침대로 돌아가서 잠을 잤습니다. 몇 시간 후 오전 7시 48분, 아내의 시신이 샤워실에 있는 상황에서 그는 여동생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잠이 안 와. 아침 먹으러 갈래. 어디로 갈까? 맥신의 조식이
정말 맛있어. 방금 프렌치 프레스로 커피 한잔 했어.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에밀리가 캠핑카 안에 있고 자신이 그녀를 죽였다고 말하는 대신 에밀리가 도망갔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태연하게 여동생에게 문신을 새겼어요. 하지만 그 전에 에밀리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뭐든 상관없어? 니키랑 시간 보낼 수 있을 때 같이 있을 거야. 전화해. 이런 화난 표정의 이모티콘과 함께 말이에요. 그리고 3시간 후 여동생의 문신을 완성하고 1시간 후에는 다시 외식하러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트위그스라는 미식 전문점에서요. 세인트 에빈스의 바에서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신 후 친구 집으로 차를 몰고 돌아가서 에밀리의 시신이 샤워실에 있는 채로 캠핑카에서 다시 잠을 잤어요. 다음 날에는 여동생과 함께 벌링턴으로 가서 커피를 마시고 또 외식을 했습니다. 여전히 니코에게는 에밀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요. 시내를 한 바퀴 돌아 세인트 엘빈스로 돌아가는 길에는 해나포드에 들러 표백제를 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치워야 할 엉망진창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활동 과정에서 그는 시신을 옮기기 쉽고 운반하기 쉽고 버리기 쉽게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조셉은 톱니 모양의 톱을 사용해서 에밀리의 팔, 다리, 발, 머리를 잘라냈어요. 몸통에도 자상이 가득했는데 그중 하나는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3개의 서로 다른 칼에서 에밀리의 DNA가 검출되었어요. 적어도 3개의 다른 칼로 심장을 1번, 복부를 8번, 등을 9번 찔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쓰레기 봉지에 하나씩 나눠서 담았어요. 월요일 아침 뉴햄프셔로 떠나기 전 에밀리의 시신을 숲에 묻으려면 지프가 필요하다고 말했던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나 봅니다. 에밀리가 어디에 있는지, 자신이 그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정확히 알면서도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너는 바보야. 나는 이런 취급을 받을 이유가 없어. 너는 정말 바보야. 나는 이런 취급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이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 조셉은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법정에서 그의 이야기는 또다시 바뀌었습니다. 에밀리를 죽였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경찰 조사에서 한 말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죠. 이제 그는 자신이 총을 꺼내려던 순간 에밀리가 먼저 자신을 공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제가 그만 때리라고 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에밀리가 그만해, 너 죽었어 라고 말했어요. 그녀가 베개 밑으로 팔을 넣더니 권총을 꺼내는 거예요. 기분이 어땠어요? 공포에 질렸어요. 무서웠어요? 겁에 질렸어요. 그것을 보자마자 마치 뜨거운 열기가 솟구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글록을 들고 있었는데 그녀가 갑자기 다가오더니 그냥 써버렸어요. 그녀가 나를 쏘려고 했거든요. 그는 에밀리가 그의 친구들을 질투할 때마다 자신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의 일부 일처제가 아니었던 과거를 예로 들면서 말이죠. 일부 일처제가 된 것은 에밀리가 나는 너를 누구와 공유하고 싶지 않고 너도 나를 누구와 공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네가 관심 있는 사람을 찾을 때까지는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는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을 찾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룹으로 어울리든 따로 어울리든 할 거라고요. 그들의 관계에서 성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도 명백한 결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의사소통이 잘 안 됐고 말다툼이 자주 시작됐다고 해요. 에밀리가 그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볼 수 있도록 휴대폰을 항상 열어두었다고도 했습니다. 조셉은 어머니가 자주 그를 때렸다고 말했어요. 그 때문에 성이 된 후 1년의 해로운 관계에 빠지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이 좌절했을 때 신체적으로 폭발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증언하셨는데요. 네, 모든 사람에게 정상은 아닐지 몰라도 제 관계에서 제 인생의 여성들은 대부분 공격적이었고 신체적으로 학대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밀리도 이런 패턴의 일부였다는 거죠. 그 폭력이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온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온화하다고 묘사하지 않겠어요. 들어와서 이 여자가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문신실에 있는 모든 걸 집어던졌어요.
제 면허를 취소하고 사업을 망치겠다고, 모든 친구들에게 저한테 문신하지 말라고 하겠다고 했어요. 이 사건은 어떻게 끝났나요? 이전에 했던 것과 같은 말을 했어요. 그만 때려야겠어. 이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있어.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고 부부 상담사를 만나자고 제안했어요. 에밀리에게는 트리거가 있었는데 저는 그녀를 자극해서 폭력으로 반응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상담사와 함께하는 게 그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나를 때리려면 아이도 때리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에밀리가 제 개를 발로 차는 것도 봤거든요. 저는 에밀리를 사랑했고 관계를 발전시켜서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아이가 걱정됐어요. 그래서 상담사를 선택하는 게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를 주는 건강하고 안전한 공간이었으니까요. 당신과 에밀리는 결혼 생활 동안 여러 차례 이혼을 고려했죠. 공정한 진술인가요? 네, 둘 다 개별적으로요. 이혼에 대해 변호사를 만나셨죠? 저는 변호사를 만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생각은 했죠? 네. 법원에 가서 서류를 여러 번 받아왔어요. 왜 이혼을 고려하셨나요? 에밀리가 재정적 의무에 대해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를 바랐어요. 자신의 차, 보험료, 휴대폰 요금, 신용카드를 스스로 지불하길 바랐습니다. 식비는 제가 내된다고 했지만 그녀 자신의 청구서는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조셉은 에밀리가 자신을 공격했을 때도 폭력으로 대응한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어느 순간 좋아, 이제 침대에 들어가야지 라고 결심했는데 그러려면 에밀리를 가로질러 올라가야 했어요. 에밀리가 뭔가 비슷한 말을 했고 그는 침대 옆 작은 소파 바로 위에 있던 빨간 베개를 집어들어서 그것이 에밀리의 머리를 때렸다고 합니다. 에밀리는 그에게 돌아서서 이제 됐어. 넌 죽었어. 그게 다야. 넌 죽었어. 라고 말했다고 해요. 검사는 이 사건이 자존심 문제라고 주장했어요. 조셉의 자존심, 그리고 22세 아내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의 42세가 된 조셉의 자존심 말이에요. 그 자존심은 에밀리를 속이고 그녀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는 것이 자신의 권리라고 믿었습니다. 같은 자존심이 에밀리가 다르게 행동하고 자신에게 진실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 그녀를 쫓아가는 것이 자신의 권리라고 믿었어요. 그 자존심이 너무 부풀어 올라서 아내를 총으로 쏜 후에도 머리를 2번 더 쏘고 온몸을 칼로 찔러 죽인 후 비닐봉지에 담아 쓰레기처럼 버렸던 거죠. 여동생의 남자친구에게 나쁜 인상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 여동생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너무 우쭐해서 여동생에게 자신의 드라마를 떠넘기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아내가 더 이상 자신과 함께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아내를 죽이고 목숨을 끊은 후에도 그는 아내를 바보라고 불렀어요. 아내에게 자신이 이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오직 에밀리만이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것이 조셉이 여성을 폭행한 첫 번째 사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2018년에 한 여성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살해 협박을 했다고 고소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녀는 조셉의 문신 가게에서 그를 만났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가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문자를 보내왔다고 해요. 두 사람은 몇 번 데이트했지만 3번째 데이트에서 상황이 악화됐어요. 그는 그녀를 공격하며 내가 너를 찌를 거야. 하지만 원한다면 가족과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작별 인사를 해도 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해서 목숨을 건졌다고 말했어요. 증거 부족으로 기소되지는 않았고 영구 접근 금지 명령 신청도 기각됐지만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일종의 행동 패턴의 증거였던 거죠. 부검 결과 에밀리는 이미 사망한 후 머리에 2발의 총을 맞고 18군데를 칼에 찔린 것으로 밝혀졌어요. 조셉은 살인사건 전 금요일 밤에 에밀리와 함께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독성 검사 결과 그녀의 체내에서는 알코올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후 며칠 동안 마치 에밀리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문자를 보냈지만 자신이 한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어요. 검사가 반대 신문에서 이 점을 추궁하자 그는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억이 전혀 없어요. 다만 칼로 다리를 베고 토했던 기억은 있었어요.
조셉 씨, 당신은 칼로 다리를 자르지 않았어요. 톱으로 잘랐어요. 그의 진술은 혼란스럽고 모순적이었으며 죄책감과 슬픔을 표현하려는 순간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죽인 사람에게 어울릴 만한 모든 감정들이었죠. 하지만 배심원단은 속지 않았습니다. 조셉의 증언을 50분간 재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5시간의 심의 끝에 배심원단은 2024년 12월 그의 정당방위 주장을 기각하고 1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2급 살인이나 과실치사라는 두 가지 경미한 혐의도 고려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둘 다 선택하지 않고 그를 가장 중한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했습니다. 최소 35년의 의무 복역 기간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는 선고를 기다리며 감옥에 갇혀 있고 에밀리의 가족은 비극적으로 짧게 끝난 그녀의 삶을 여전히 애도하고 있어요. 이 끔찍한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